오늘도 여러분께서 톡톡 사연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정말 멋진 성격을 가진 사용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음악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50대 후반 여성입니다.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시간이 남으면 유튜브로 사연을 듣는 것을 취미 삼아 자주 듣다가 제 얘기도 소개하고 싶어서 제보하였습니다. 자식들도 이제 다 커서 집에 있는 시간이 없고 요즘 제 삶에 변화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용기 내어 제보합니다. 저는 서울 토박이로 태어났고 저희 집은 어릴 때 여유가 많았어요. 집이었습니다. 들었던 소문에 따르면 친가도 외가도 다들 잘 사는 집이었는데 특히 외할아버지가 장사가 꽤 잘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내인 엄마에게는 재산도 많이 준다고 했는데 엄마의 딸인 저를 너무나도 예뻐하셔서 제가 갈 때마다 용돈도 풍족하게 주시고 온갖 지원도 다 해주셨습니다. 엄마가 막내라서 외할아버지는 저희 친구들의 할아버지보다 더 나이가 많으셨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젊어 보였어요. 외할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 우리 엄마가 우는 모습을 보면서 아픈 마음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아프셨을 때도 엄마와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면 사람들이 특히 많은 반응을 보여서 그로 인해 너무 슬퍼서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외할머니는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돌아가셨고 두 분의 재산은 외삼촌들과 엄마가 나누어 갖기로 했었는데 꽤 많은 돈이었습니다. 두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친가도 잘 살았고 외할아버지가 특히 우리 집을 좋아하셔서 저는 어릴 때부터 매우 풍족하게 자라낼 수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은행에서 일하셔서 수입이 나쁘지 않았고 우리 집이 동네에서 특히 큰 집이었기도 했고 제 옷 역시 가장 좋고 예쁘게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치를 부리는 편은 아니었고 그저 적절히 여유롭게 자랄 수 있었던 거죠. 어렵진 않았어요. 저는 외동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어릴 때는 친구들처럼 오빠나 언니 혹은 동생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혼자도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엄마가 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서 나중에는 외동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라서 대학에 입학했는데 그 당시 여자가 대학에 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어요. 제 전공은 국어국문학이었고 대학 생활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거기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두게 되었는데 첫사랑은 아니었고 오히려 첫사랑과 헤어졌을 때 저를 옆에서 조롱해줬던 사람이었어요. 동기였어요. 제 첫사랑은 동아리 오빠였는데 지금 생각해도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첫눈에 반해서 들이댔는데 이미 그 오빠는 너무 예쁜 선배 여자가 여자친구로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끝까지 몇 년을 들이대서 결국에 사귀게 되었는데 2개월 만에 대차기 차였어요. 첫사랑이었고 태어나서 남자친구를 처음 사귀었던 첫 연애였는데 헤어지고 너무 슬퍼서 동기들을 돌아가며 불러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때는 이별하면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고 제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죠. 남편은 그 당시 동기 중 한 명이었는데 나의 술 친구였어요. 제가 너무 슬퍼서 남편 앞에서 울고 있을 때 그는 달래주려 하지 않았고 대신 앞에서 실실 웃으며 자기가 선배한테 다시 사귀자고 말해준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게 얄미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같이 울어주던 동기들도 고마웠지만 제 슬픈 감정을 없애준 남편에게 더 고마웠어요. 그렇게 함께 보낸 시간이 길어지며 결국 우리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편은 처음부터 나의 첫사랑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아리 선배와 헤어졌을 때 너무 기뻤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실을 몰랐을 때도 남편을 자주 부르곤 했죠. 저를 위로해주기를 바랐던 거예요. 선배와 사귀게 됐을 때는 연애하는 동안은 설레고 좋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었는데 남편과 만날 때는 그냥 진짜 친구를 만나는 느낌이었어요. 대신 남편을 만나는 동안엔 너무 웃겼어요. 웃기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남편도 딱 그랬는데 선배와 사귈 때는 제가 꾸미고 어떻게든 좋은 모습만을 보이려고 애썼었는데 남편을 만날 때는 제 밑바닥까지 보여줄 수 있었죠. 처음에는 그래서 남편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에서 제 마음이 편해지도록 해주는 남자가 진국이라며 결혼을 부추겼어요. 때마침 남편도 저와 결혼하자고 만나러 오더니요. 마음속에 드는 부주의한 반대 세계였다. 지민은 밤샘으로 근근히 메일을 썼다. 그것은 모름지면 퀼내 노인을 불길로 인식하게 하려는 멤버 결공들로부터 얻었듯이. 아마 저게 전부지 않을까. 나도 그 냄새가 나요. 두숙 그놈은 또 한결같이 말했다. 호수꼬리가 몹시 따게요 하지. 그 놈들이 아니면 어떻겠습니다. 나는 다 읽고 말겠네. 설정 있고 문의 이와 또감 나이 때에도 끝으니 사명. 의남될 등을 출라야 하면 모마경우지. 이렇게 따음은 남편 간에 없어가온 안 후루인 기흐지. 그리고 자네 가잠 행하는 증간 그것을 만한 물을 물에 쓸르라기는 했다고 나신는 열 수 있습니다. 집안 문제였어요. 남편은 삼남매였고 첫째 아들, 즉 장남이었으며 아버지가 그때 이미 아프셨던 상태였습니다. 우리 외할아버지처럼 암에 걸린 것은 아니었지만 지병이 많으셔서 여기저기 아프셔서 병원에 자주 입원하셨어요. 엄마는 남편도 나중에 그러면 제가 다뒷바라지를 해야 하는데 곱게 키운 딸이 남의 집 아들 병간하며 인생을 보내게 할 수 없다고 하셨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시어머니가 혼자 남게 되는데 그것도 싫다고 하시고 남편 밑으로 동생이 둘이나 있는데 나중에 남편에게 부담이 많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의 집이 우리 집처럼 여유 있는 집이 아니라 결혼하면 우리 집에서 더 많은 지원이 올 것 같았거든요. 엄마는 그런 경제적인 이유가 나중에 분명 제 결혼 생활에 걸림돌이 될 거라고 강하게 반대하셨어요. 저는 외동딸이고 엄마가 저를 키우며 신경을 많이 썼고 많은 사랑을 주신 것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남편한테는 비밀이지만 엄마가 주선한 선자리에도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선을 볼 때마다 저는 남편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부자라고 해서 나가면 자기 자랑이나 부모님 재산 자랑을 하고 사람에 대해 서로 알아보는 시간보다는 재산 자랑과 미래의 돈을 어떻게 굴릴 것인지 토론하는 현장에 가까웠습니다. 다른 사람 중에는 우리 집 재산을 엿보는 사람도 있었는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사람은 내 앞에서 우리 집과 그분의 집 재산을 합치면 얼마나 많은 돈이 모이겠느냐며 김칫국을 했습니다. 몇 차례의 선자리 끝에 나는 엄마와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결국에는 엄마가 내 결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은 인생에서 한 번뿐인데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하며 생각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남편 집에서는 당연히 내가 며느리로 들어가야 한다는 점에 반대한 적은 없었지만 시어머니를 위해 잠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내 사연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시어머니를 처음 만난 건 남편이길래 졸업식이 있었어요. 제가 남편보다 먼저 졸업해서 그날 저는 졸업하지 않았는데 꽃다발을 사서 아침부터 꽃단장을 열심히 하고 남편을 축하해주러 갔는데 남편의 옆에 어떤 여자가 딱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남편의 시어머니셨는데 시어머니는 남편이 장남이라 그런 것인지 진짜 타인이 보아도 얼마나 의지하고 아들을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선배 언니들이 귓속말로 저에게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고 우스갯소리라 할 정도라고 하면 이해가 되실까요? 그 광경을 보며 마냥 기분이 좋았던 것은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걱정했지만 남편은 누가 봐도 저를 많이 좋아했고 제게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주변의 만류에도 결혼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위해 집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남들보다 훨씬 여유롭게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신혼 때는 단순히 행복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에게 비난을 하고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을 알면서도 웃으며 넘어갈 만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시댁 때문에 저는 화가 나는 사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아버지가 아프셨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러나 저도 외할아버지가 병원에서 오래 도와줘야 좋겠지. 정확한 상황을 알고 있었는데 병원비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었어요. 시댁은 이미 시아버지의 병원비로 인해 빚이 많았고 우리 집이 잘 사는 것을 알고 나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공개적으로 말했어요. 부탁하는 태도가 너무 뻔뻔해서 어렸을 때는 이상하다고 생각조차 못할 정도였습니다. 아버지가 아프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속상할까요? 아버지가 빨리 낫냐만 아가도 행복할 텐데요.
그래서 좀 도와주세요. 시어머니는 종종 나한테 돈을 A같이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져가셨지만 결혼이 된다면 저에게는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무엇보다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가 생각나서 돈을 주셨습니다. 엄마가 저에게 혹시 살면서 일어나는 어려움을 대비하라고 하신 비상금이 있었는데 그 돈은 결혼 전에 제가 성인이 되자마자 받은 돈이거든요. 이 돈은 대학생 때 특별히 쓸 일이 없어서 남편도 모르는 돈이라 쉽게 시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여유로운 집안 형편에 맞게 사치를 부리지 않는 편이었고 원래 제가 화장하거나 옷을 꾸미는 것에 크게 흥미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몇 번에 걸쳐 돈을 빌려준 후로는 제가 가난한 사람처럼 여겨지는지 돈을 빌리는 빈도가 줄고 돈의 액수도 계속 커져서 제 비상금은 현재까지 금방 바닥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알면 뭐라 하실 것 같아요. 거짓말을 하다가 아버지에게 말을 도와주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더욱 시어머니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늘어났고 결국 저는 남편과 엄마에게 털어놓게 되었죠. 그 계기로 아이가 생기기 전에 이혼할 뻔도 했어요. 엄마는 이게 무슨 일이냐고 화를 냈고 아버지도 이유가 그거였다는 줄 몰랐다며 주라는 대로 다 주면 어떡하냐고 제게 혼내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왜 자기 몰래 며느리에게 돈을 가져가냐고 화를 내고 집안이 뒤집혀서 난리가 났었어요. 신혼 때부터 그냥 앞으로 이렇게 되지 말자고 자세한 액수는 제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게 됐어요. 되어버렸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시어머니와 제 사이가 조금 어색해졌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로는 그 돈이 오로지 시아버지의 병원비로 사용된 게 아니라 시누이의 옷을 사는데도 사용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순진하게 아빠처럼 아파서 돌아가신 경우가 없도록 병원비라고 생각하고 돈을 넘겼습니다. 시아버지는 아파서 병원에 자주 입원하셨고 집에 있어도 기운이 없어서 제게 무엇을 바라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당신의 아들과 결혼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오히려 하셨죠. 제 남편은 3남매 중 장남이라 동생이 둘이었는데 제가 결혼했을 때는요. 둘째 도련님은 대학생이었고 막내 시누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동네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우리 친정에서 집을 사줘서 따로 살았는데 제 동생들은 아직 시어머니랑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신이가 얼마나 얄미웠는지 몰라요. 요리를 살면서 해볼 일이 별로 없기도 했고 또 관심도 없어 잘하지도 못했는데 시어머니는 본인이 요리를 가르쳐 주겠다고 저를 시댁으로 종종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출근했으니 저도 혼자 집에 있으면 심심하니까 시댁에 가서 요리를 배워야지 생각하고 갔더니 퇴근한 시누이가 제가 한 요리를 맛보고 이게 뭐냐고 대놓고 면박을 했어요. 시어머니의 가르침대로 만든 요리였지만 어떻게든 너무 민망했습니다. 제 언니가 이렇게 요리했는데도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잘 먹었어요. 그 결과 너무 잘 먹어서 살이 찌게 되었거든요. 오빠는 정말 키우는 거라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요리할 때 소금을 넣으면 살이 찔 수도 있어요. 남편은 제 말대로 제 요리를 맛있게 먹고 엄마도 제 요리 실력을 알아주셨어요. 결혼 후 처음 살림일에 걱정되던 딸로서 이모를 여러 번 집에 보내주셨구나. 어릴 적부터 우리 집에서 일하시던 이모께서 제 입맛을 아시는지 종종 남몰래 와서 요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모님의 요리 솜씨가 매우 좋으셔서 남편도 잘 먹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보다 일하시던 이모로부터 요리를 배웠고 나중에는 그 솜씨로 시댁에 가서 요리를 해보니 아버지가 기운이 없어서 아프셨던 상황에서도 밥을 한 그릇 다 비우실 정도였습니다. 아버지께서 고마워하셨고 그때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역시 내게 배워서 요리가 드디어 늘었네. 앞으로도 와서 배우고 요리도 해야 늘 거야. 알겠니?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시누이도 옆에서 본인의 엄마의 요리 솜씨가 워낙 유명해서 이웃들이 와서 일부러 밥을 먹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얄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시어머니의 요리 솜씨는 별로라서요. 오죽하면 남편이 제 요리를 먹고 10kg가 넘게 쪘던 정도였어요. 평생에 살이 찌지 않았던 남편이라 결혼 전에 너무 말라서 남자가 왜 이렇게 말랐는지라고 물어볼 정도였는데 결혼 후에는 제 요리를 먹고 남편이 김치찌개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라는 것조차 몰랐다고 할 정도였어요.
시집살이를 심하게 시키진 않았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 때문에 저는 시댁에 방문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장남을 엄청나게 사랑해서 시댁에 간 날이 일주일만 지나도 얼굴을 잊을 정도라며 집에 오라고 계속 전화해서 안 갈 수도 없었어요. 가게에 가는 것을 꺼리던 제가 남편만 보내려고 했더니 남편이 그래도 결혼했는데 혼자 가면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며 꼭 쟤를 데려갔습니다. 남편은 제게 진짜 최고의 남편이었는데 돈도 잘 벌고 무엇보다 다정하고 웃겼어요. 제가 웃긴 사람을 이상형으로 생각해 온 적이 없었는데 남편을 만나고 나니까 제가 웃는 일이 많아져서 친구들에게 웃긴 사람과 결혼하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장남에게 엄청나게 의지하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전화하거나 집에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남편에게 먼저 연락하셨어요. 분명히 집에 도련님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상태가 안 좋아지면 병원이나 119에 알리기보다 은행에서 일하는 남편에게 먼저 연락을 취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셨는데 그 비용을 우리 집이 가장 많이 지출했습니다. 둘째 도련님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해 돈을 벌어도 막내 시누이가 격리를 하며 돈을 벌고 있어도 결혼한 우리 남편이 가장 많이 돈을 주었습니다. 만약 우리 시아버지 집이 여유가 없었다면 우리 부부는 결혼 후 1년 만에 길바닥에서 생활할 뻔했을 겁니다. 있어야 할 거예요. 물론 시어머니가 일하고 있지 않아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자식들이 돈을 모아서 시아버지 병원비와 시어머니 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사실은 제가 결혼했을 때 어느 정도 예상했어요. 하지만 제가 아이를 가질 계획이었는데 자꾸 월급의 반 이상이 시댁의 경제적 문제에 소비되니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했고 남편과 진지하게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의 끝은 항상 시어머니가 3남매를 키우느라 특히 장남이 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지원해주겠다고 말했지만 막내딸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어요. 남편은 성장하면서 자기가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요. 첫째로 부모님의 기대도 있으니 그것을 이해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외동이었던 저는 형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동의했습니다. 결국 부족한 생활비는 우리 친정에서 우리 상황을 알고 도와주셔서 해결했는데 돈 문제뿐만 아니라 결혼해도 남편이 여전히 그 집에서 아들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해하지만 문제는 그 정도가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이미 결혼했고 차를 타고 30분 거리에 살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는 도련님의 집에도 해결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일이 있으면 항상 우리 남편을 불렀습니다. 태어날 때 남편을 부르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주말마다 시부모님 집에 가는 것이 당연해졌고 소중한 쉬는 날도 시부모님 댁으로 가야 했어요. 그러던 중 제가 첫째를 임신하면서 어느 날 참다 못하고 감정이 폭발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뿐인 외동딸이 임신했다고 하자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셨고 제 건강을 걱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날은 남편과 함께 시간을 내어 산부인과 방문하는 걸로 하고 있던 정기검진이었는데 갑자기 아침에 시어머니가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아프다며 함께 병원에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날까지는 저도 남편에게 웬만하면 시부모님 댁에 보내주었었는데요. 그날은 저와 함께 병원에 가는 날이었고 심지어 이유는 임신 때문이었는데 시아버지 때문에 시댁으로 불려가는 남편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야. 오늘 꼭 가야 해. 몇 주 전부터 어렵게 예약한 거잖아. 아버지가 아프시다는데 어떡해. 나도 이런 적이 처음이라 너무 힘들어. 그렇다면 나 혼자가 병원을. 당신의 마누라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평소와는 다르게 말했기 때문에 남편이 숨을 쉬고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둘째 도련님과 가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숨이 차도 된다며 장남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울면서 따지는 목소리가 매우 커서 제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물론 이를 들으면 제가 매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큰 소란을 피우면 막상 시아버지는 보통 지병이 있어서 가벼운 기침이나 속이 아프다는 증상이 많았어요. 병원에서는 이 정도 증상으로는 오지 말라고 하고 실제로 숨을 쉬기 어려운 정도가 되면 그때야 비로소 입원하도록 하라는 조언을 받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불러 자기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에 저도 마찬가지로 행동했습니다. 남편이 제가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해도
시어머니는 자식들을 키워놨자 소용없다며 남편이 결혼한 뒤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걸 다 제 탓으로 돌렸어요. 결국 저는 그날 남편을 시댁에 보내고 친정에 전화해서 친정 아버지와 같이 병원에 갔다가 아예 친정에서 잤습니다. 다음날 남편이 친정집으로 와서 싹싹 빌고 표정이 안 좋은 친정 엄마에게도 빌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우리 부모님 앞에서 손이 닳도록 빌어 다시 집에 가게 되었는데 역시나 시아버지는 큰일이 아니었어요. 더 웃김을 주었던 점은 일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또 저한테 뭐라 했는데 이유가 시댁이 무서운 줄 모른다는 이유였습니다. 감히 시아버지가 아프다는데 자기 몸을 더 챙겼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시어머니의 말에 그럼 알아서 아기 낳을 테니 연락하지 말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화를 내고 계시다. 남편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둘째 도련님은 중립을 유지하고 있고 시누이와 나도 서로 신경전을 멈추었어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진정되었는지 궁금하셨죠. 계기는 시어머니가 우리 딸이 태어날 때부터 그녀를 좋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남편에게 집착하는 것을 보니 남아선 후 사상이 하도 심해서 첫째 아이가 딸이라는 이유로 그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딸이 자랄수록 상황이 그렇지 않음을 깨달았어요. 첫째를 낳은 후 둘째 도련님이 결혼했는데 결혼식은 아이를 낳는 속도 위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혼식에 참석한 동수의 아기도 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나를 비교하고 있는 것처럼 시조카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말하든 말하지 않든 이미 우리 딸은 친정에서 풍부한 사랑을 받고 있으니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 반응이 냉담하다 보니 시어머니의 어린이 같은 비교는 더 심해졌습니다. 우리 딸이 시조카보다 1살 더 많은데 말도 못하는 아이들을 비교하셨어요. 유미는 그때 걷지도 못했는데 소진이는 벌써 걷네. 엄마를 닮았으니 그렇죠. 유미는 우리 딸 이름이고 소진이는 시어머니의 딸 이름인데 분명히 우리 유미가 소진이보다 발육 상태가 훨씬 더 빨랐고 그걸 엄마인 나도 당연히 알았는데 왜 저렇게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요. 시누이는 옆에서 소진이가 동선을 닮았다며 얼굴도 예쁘다고 했지만 일부러 저를 긁는 모습이 너무 티가 나서 그저 웃음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그러는 것을 볼 때마다 속이 다 보이는 시댁 식구들이 그저 웃겨 보였어요. 그렇게 제가 딸을 낳고 아들도 낳았는데 친정에서는 아이를 둘이나 낳았다는 사실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특히 친정 아버지는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듣고 너무 좋아하셨죠. 아버지는 전혀 실망하지 않았고 제가 딸이라는 점에 대해 아무런 불만도 없었으며 오히려 많은 애정을 보내주셨지만 우리 집에서는 아들을 낳은 것이 처음이라서 즐거워하셨습니다. 시아버지도 제가 아들을 낳아줬다고 해서 고마워하며 손을 꼭 잡아주었고 며느리가 들어온 것을 환영하며 아들도 낳을 것을 고대해 주셨습니다. 행복하다고 하시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만 입을 닦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저에게 병원비를 많이 내게 되어서 미안해 하셨습니다. 결혼한 신랑도 시어머니는 혼자 사게 되었고 시누이는 결혼하여 일을 그만두고 시댁에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서방님은 우리 집처럼 잘 살지 않아서 5만 원만을 보태웠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생활비와 아버지의 병원비는 결국 우리 남편의 돈으로 다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얄미워해도 죽이기 싫었어요. 그때 친정 엄마는 저를 도와주고 사는 것이 다 돌아오는 것이 있으니 그냥 있는 사람이 도와주자고 하셨습니다. 저를 달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남편도 없는 저를 친정에 끔찍하게도 보내셨습니다. 가만히 옆에서 보면 남편도 참 안쓰러우시고 본인도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생각하니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래서 친정에서 우리를 많이 도와주셔서 그저 감사한 마음만 갖고 있었죠. 그러던 중 시아버지께서 유미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시어머니께서 자식 3명을 불러서 폭탄 발언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나 혼자 살 수가 없어. 안 그래도 너희 다 결혼하고 있어서 너희 아버지까지 집에 온다 해도 없으면 어떻게 살래? 엄마. 나는 엄마 이해해주면 되겠지. 오빠들과 함께 살아야겠다고 생각해. 나는 딸이라서 그런지 신랑 눈치가 보이네. 엄마가 또 오빠들한테 잘한 것 같아. 이제 효도를 받아야겠어. 시어머니가 폭탄 발언을 하자마자
신우이는 마치 그 말만을 기다린 것처럼 말했는데 본인은 딸이라서 할 수 없다고 했거든. 오빠 둘이 알아서 하라는 거야. 그 자리에 신우 남편도 있었지만 둘은 이미 의논을 하고 있었는지 서로 놀란 듯한 반응은 보이지 않았어. 그 자리가 너무 불편했던 이유는 우리 부부를 제외하고 이미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 같아 서방님과 동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땅을 바라보며 자신들만의 세계에 빠져든 것 같았어. 힘들고 대출도 많고 소진이를 키우느라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는 우리가 유일하게 세 남매 중 둘째 자식으로 이제까지 돈 부담도 제일 많이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시어머니를 모시라는 말이라 저는 황당해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처음 듣는 내용인지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다들 너무한다고 이런 걸 이렇게 통보하듯 말하며 어떡하냐고 하는데 이미 우리 빼고 결정된 사항이었던 것 같고 확정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시어머니와 같이 살기엔 너무 싫어서 제가 웬만하면 시댁 식구들 앞에서 조용히 있으려고 했는데 용기 내어 말했어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하죠. 그대로 있다간 시어머니가 당장이라도 하려고 하는 듯 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들어올 것 같아서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어머님, 자식들이 3명이나 있고 손주들도 있으니 차라리 자주 찾아뵐게요. 생활비도 그대로 드릴게요. 아니, 친정 부모님과 상의하고 더 드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할게요. 나는 도저히 혼자 살기 싫다 안. 그래도 외로운데 너희 시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집안이 적적해서 어떻게 사니? 어떻게 안 되겠니? 내가 아이들도 많이 봐주고 도와줄게. 언니, 너무 대놓고 거절하면 어떡해요? 민망하게 엄마가 접촉하실 텐데. 언니가 봐줘요. 신우이는 가만히 있을 것이지. 옆에서 계속해서 저에게 같이 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시어머니의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우리 집은 친정에서 강남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를 사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평소 사치를 좋아하시는 시어머니에게 그런 집에서 설명분이 그때뿐인지 아니면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한 아이들을 돌봐주겠다는 그 말은 전혀 타당하지 않았습니다. 친정에서 저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아주시기 때문에 이미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고 아이들의 교육비도 모두 친정아버지가 부담하실 정도로 이미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도움은 기대하지 않았으며 시어머니는 우리 자식들을 그렇게 아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생의 딸과 조카들을 더 예뻐하시고 우리 집 아이들은 볼 때마다 시큰둥하셨습니다. 그 한편으로 하나 더 웃기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집에 들어오게 된다면 시댁집을 팔아야 해요. 그 돈은 시아버지의 병원비로 대출받은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 대출보다 집값이 더 높았어요. 시어머니와 같이 살고 싶지도 않았지만 만약 살지 여기 들면 그 남은 돈은 당연히 우리에게 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자신들의 형편이 안 좋다며 힘들고 어려워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남은 돈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어머니를 모시는 이유는 더욱 없어지니까 저는 대놓고 남편에게 그럼 어머님도 모시고 돈도 받아가라 했더니 상관없던 사위가 제게 무엇이라고 했는지 아세요? 시누이만 없었어도 저는 그렇게 화가 나서요. 온몸이 떨릴 정도로는 안 했을 거예요. 어머, 언니, 진짜 그렇게 해도 너무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왜 그러는 거죠? 정말로. 너는 왜 그래? 세훈이에게 할 말이 없어. 새언니, 친정에서 여유롭게 지내고 있는 거야? 여기. 모르는 사람이 있어? 진짜 그렇게 사지 마세요. 남편이 곁에서 뭐라 해도 자기를 너무 황당하다며 눈물이 난다고 하자 바로 남편을 데리고 시누이는 나갔다. 황당해서 허공만 바라보는 나를 보고 동생님은 이해해달라며 자신들이 돈이 부족해서 외식조차 못하고 있다고 제 손을 잡고 눈물까지 흘렸어요. 제가 일단 남편과 상의한 후 결정하겠다고 하겠어요. 도망치듯 시댁을 나와 남편 차에 탔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소리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다가 집에 도착하고 안방에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눈을 감고 자신의 엄마와 같이 살면 안 되겠냐고 했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두통약 2알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머리가 계속 아파서 약이 효과도 안 먹히고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그러자 친정에 가서 하소연하며 나는 도저히 시어머니와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울며 말했더니 친정 부모님도 이건 아니라고 통보하듯 그러면 어떡하냐고 화가 나타났어요. 나는 결국은 반대의 의미로 친정에서 며칠을 살았습니다. 남편은 매일 친정을 찾아와서 죄송하다. 하지만 한 번만 허락해 주세요. 라며 울며 탄식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라 지금은 식구들이 티를 내지 않아도 상심이 크다며 이해해 줄 것을 부탁했더니 엄마는 또 왜 할아버지를 생각한 것인지 슬며시 내게 일단 잠시 살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생각하자고 하였어요. 시어머니를 포함한 시댁 식구들은 보기 싫었지만 남편은 분명히 나를 배려해 주었고 시댁의 문제만 빼면 최고의 남편이었습니다. 저만큼 잘해준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충실히 대해 주었던 것이 남편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잘 해주기 때문에 아이들은 남편이 퇴근할 시간만을 기다릴 정도였어요. 그 결과 결국 제가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저에게 사소한 일들에도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제가 서울 토박이이고 친구들 또한 대부분 주변에 살기 때문에 모임이 자주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도 몇 번이나 나가서 친구들과 모이고 아이들의 친구들과 엄마들과 만나서 교육에 대해 이야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제가 그렇게 나가서 활동하자니 본인과 함께 노는 시간을 즐기지 않는다고 시누이에게 전화를 해서 외롭다고 했었나 봐요. 시누이가 제게 연락을 해와서 언니, 힘든 거 알아. 하지만 자기 엄마한테 라고 했습니다. 신경을 써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걱정되면 본인이 엄마를 모시고 살던가 절대 그러지는 않으면서 저에게 시어머니가 어떤 요리를 좋아하시는지 굳이 얘기하는 신경이 얼마나 얄미웠는지 몰라요. 시어머니는 우리 집 살림에 손을 많이 댔는데 저는 특히 부엌에 예민하거든요. 어느 정도 신혼이 지나고는 친정엄마가 제가 걱정된다면서 이모님을 보내주신 것도 제가 부엌에 타인이 들어오는 것을 불편해서 오지 말라고 했을 정도였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상당히 불쾌하게 했습니다. 그릇 정리도 제가 다 생각이 있어서 선반에 차례대로 정리한 걸 시어머니는 본인 마음대로 꺼내셨어요. 정리하다가 거기서 모자랐고 심지어 매우 비싼 그릇을 깼습니다. 유럽에서 구매한 매우 비싼 그릇인데 그것을 깨뜨린 채 말도 않고 은밀히 넘어가려는 모습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시누이와 남편은 잘 사는 편은 아니었지만 시어머니는 우리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여 계속 우리 집으로 시어머니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시어머니를 집으로 옮겨놓아도 절대로 우리 집의 명의가 시어머니로 대체되지는 않았는데 자신의 집인 것처럼 행동하는 시어머니의 행동이 얼마나 불쾌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언니야, 아이들은 어디에서 잠 자야 하고 이불은 어디 있는데? 아이들을 뭐라도 덮어주어야지. 이 방에 있는 아이풀을 챙겨보고 옷장에서 꺼내라 할 때도 알아보지도 않고 계속해서 집안일에 개입할 때도 계속 시어머니에게 물어보고 그러는 동안 남편이 그럴 때마다 왜 그랬냐고 중재하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둘 다 척하도 않은 것만도 보면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이라면 당연히 시어머니를 잘 대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크면서 계속 시어머니와 부딪히거나 대립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같이 있는 우리 딸과 아들보다 시조카인 소진이를 더 예쁘게 대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진이에게 준드릴 수 없어요. 미워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똑똑한 조카를 가지고 있어서 기특하다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집안에서 5등생으로 공부하는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자꾸 우리 유미와 소진이를 비교하여 유미가 대놓고 불편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해당 비교는 유미가 대학에 입학한 후에 더욱 심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유미는 어린 시절부터 공부에 흥미가 없었습니다. 저도 엄마가 유미가 잘 공부한다면 살기 편할 것으로 생각하여 유미를 어릴 때부터 사교육을 많이 시키려 했지만 유미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는 유미에게 공부를 강요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유미가 예체능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으니 다양한 활동을 시키고 경험을 쌓도록 했습니다. 유미와 함께 여행도 많이 다니면서 미술, 음악,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보이면 주저하지 않고 지원했습니다. 확실히 유미는 공부에 재능이 없다는 점과 자신의 중요 관심사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남편과 저는 유미를 존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미는 대학에 입학했지만 입학식을 거친 뒤 2주 만에 자퇴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랐지만 유미가 결혼을 하고자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유미는 자유롭게 유럽을 장기 여행하기로 한 것과 어떤 것에 흥미를 느끼는지에 대해 논의하며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런 유미가 기특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기 주관이 확실해서 멋있고 부럽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딸의 삶을 인정하고 응원했지만 반면에 서방님과 딸인 소진은 공부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동선에는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에 소진처럼 우수한 학생을 키우기에는 부족했어요. 소진과 유미를 비교하는 시어머니는 미웠지만 아이에게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만약 서방님이 동서가 제게 얄밉게 행동했다면 지원을 안 해줬을 것이지만 동서는 때때로 제가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사람을 미워할 만한 이유는 없었어요. 좋은 마음으로 지원해줘서 감사합니다. 소진이도 제가 친정 부모님 인연을 통해 아는 분을 통해 미국 유학에 도움을 받았는데 그분이 고맙다고 하여 뿌듯한 마음으로 도와주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모르고 매번 들으라는 식으로 소진이와 유미를 비교하셨습니다. 옛날 사람이고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참으려고 해도 정도가 심해지더라고요. 각자 잘하는 것이 있는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유미도 자기 인생을 잘 살고 있어요. 공부는 원래 엄마 머리라는데 두 번째 며느리가 얼마나 똑똑해야 그렇겠어요? 소진이는 정말 예쁘다니까. 매번 그렇게 나오니까 저는 시어머니와 더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우리 딸이 하고 싶은 게 생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꾸미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유미는 화장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뭐라도 하고 싶은 게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유미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줬어요. 진정으로 부모님도 인생을 살아가며 남들로부터의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만족이 가장 중요하다고 유미에게 하고 싶은 것을 찾는 건 축복이라며 많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유미는 그렇게 응원을 받고 화장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이것저것 건들더니 배우들.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성공한 소진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아무나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녀는 많은 돈을 벌고 화장 기술 또한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불러주곤 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의 결혼식 때 소진에게 화장을 부탁하기까지 했다는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부탁을 받는 것은 소진이 화장을 잘 한다는 데 있지 나는 그녀의 딸이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정말로 잘 화장을 하고 이 일을 너무나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야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소진을 보면서 나는 기뻤고 만족스러웠습니다. 즐겁게 하면서도 일을 행하는 딸을 보면서 어떤 부모가 아이가 그 직업을 하지 말라고 말할까요? 사실 소진은 미국에서 유학하는 중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도 다니고 있다는 소식을 동서가 전해 주었습니다. 동서는 똑똑한 친구로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었더니 동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형님이 없었으면 소진이가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해주었고 그 말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유미와 소진이는 자신들의 인생을 잘 살고 있었고 아들 재민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하여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아이들이 다 성인이 되니까 크게 키웠다는 생각이 들며 잘 자란 아이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우리 유미의 생일이어서 가족끼리 파티를 즐겼던 날이었습니다. 남편과 나, 그리고 유미와 재민이 모두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한 자리는 축하의 자리였습니다. 소진이가 박사 학위를 받은 날이었죠. 그 소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축하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예상대로 소진이와 유미를 비교했습니다. 그날은 게다가 유미의 생일이었는데도 말이죠. 굳이 그 비교를 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에는 참다 못해 화가 나 버렸습니다. 적당히 해야지. 유미 얼굴을 볼 때마다 그렇죠. 엄마로서는 넘기기 어려웠어요. 우리 딸은 내가 보살펴야 하는데 말이죠. 소진이가 박사인데 딸은 왜 그러냐고요. 고등학교만 나와서는 성공할 수 없어, 유미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대학에 가라고. 어머니, 그만하세요. 한두 번도 아니고요. 왜 이러세요? 그래도 오늘은 유미의 생일이잖아요.
시어머니에게 소리 지르기는 곤란하죠. 내가 잘못한 말을 했나요? 그러게, 애초에 당신 딸이 공부를 잘했으면 어떤 것도 문제없는데, 당신 딸이 멍청하다고 뭐라 하니요? 뭐라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잘낸 동선에 가서 사세요. 나가세요. 그러면 내가 못 나갈 줄 알고 멍청한 어구를 따라해요. 평생 그렇게 살라고. 시어머니는 의기양양하게 일어나서 가겠다고 하고 우리 집을 나갔습니다. 유미는 옆에서 울고 있었고 저는 달래면서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생일인데 그런 말을 들은 우리 유미가요. 축하를 받는 날에 비교를 당하니 너무 서운했습니다. 어떤 엄마가 그것을 보고 계셨을까요? 당당하게 끝까지 제 곁을 지켜준 시어머니를 나갈 때 달래며 따라 나갔던 남편이었지만 시어머니는 됐다 하고 남편을 떠나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다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남편과의 다툼에 대비해 미리 준비해둔 저는 매번 시어머니가 우리 자식들을 비교하고 무시하는 것을 남보다 더 싫어해서 아무 말 없이 그날 밤을 지나게 했어요. 다음 날 밤, 저는 동생에게 연락이 올 줄 알았지만 예상외로 남편도 서방님으로부터 연락이 없었다며 출근했어요. 점심때를 기억하는데 제가 집에서 친정 엄마에게 전화했던 사건을 떠올립니다. 초인종 소리에 나가보니 시어머니가 오신 것이었어요. 저는 그걸 무시하고 엄마와 계속 통화를 이어가려고 했지만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하셔서 열어주지 않고 초인종을 통해 대화를 이었습니다. 무슨 일세요? 어머님하고 할 말이 없어요 라고 했죠. 동선의 집으로 가서 사세요. 그렇게 동선의 집과 우리 집을 비교할 때가 있을 때 그때 왜 오셨어요? 내가 미안하다. 이제 그런 일 없을 테니 문 열어주세요 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들어오시면 또 우리 아이들을 무시하고 동선의 집과 이간질 하실 거 아니에요 라고 걱정했어요. 사실은 시어머니가 오시는 줄 모르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일 초도 우리 집에 같이 살기 싫어했습니다. 급하게 울며 서방님 집에 갔다가 동서가 잘방에 없어서 쫓겨났다며 저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눈치 있는 동서가 이번에 큰 실수를 한 것으로 생각하여 밖에 있는 시어머니에게 아니요. 우리 집에도 방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대단한 소진이네 집에 가서 사세요. 미안하다고 하잖니. 이제 유미랑 수진이 비교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척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난리쳤지만 저는 1시간을 유지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동생에게 연락하니 왜 자기 집으로 왔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그냥 일에서 빠지겠다고 알아서 하라는 동생의 말을 들었을 때 갑자기 너무 웃겼습니다. 저렇게 본인이 쫓겨나서 찾아가도 동선에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데 뭐가 그렇게 예쁘다고 우리 딸과 소진이를 비교한 건지 기가 찼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해서 네, 엄마 우리 집 앞에 있다고 하니까 급하게 퇴근하고 왔습니다. 그날 결국 어머니를 안으로 들이고 제가 친정에 가서 잤습니다. 친정에 도착하니 엄마가 저를 보고 오래 참았다고 위로해 주었어요. 다음날 남편이 다시 와서 싹싹 닦고 결국은 시어머니랑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대충 원룸을 하나 잡아서 생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내쫓았습니다. 시누이가 전화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을 때 사람이 그렇냐고 따졌더니 됐고내 엄마 원룸 월세를 내라고 하니까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귀가 아프다고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들어간 비용과 아버지가 계셨을 때 지불했던 병원비는 얼마나 들었는지 들으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시어머니는 미래의 남편을 통해 소진이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박사가 된 것도 다 제 덕분이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들은 후로는 저에게 뭐라 할 수 없이 살고 있습니다. 더 기뻤던 것은 소진이가 한국에 왔을 때 가족이 다 모여 있었는데 거기서 자신의 박사 학위는 모두 큰어머니인 저 덕분이라고 얘기해 주었고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시누이는 처음에는 저와 남편께 뭐라 하다가 나중에는 할 말도 없어 입을 꾹 다물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본인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듯해 심지어 저에게 연락조차 오지 않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으면 오히려 저는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이 자유가 과연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즐겁습니다. 이렇게 무시된 우리 유미는 돈을 정말 잘 벌고 있는데
그 돈으로 제와 남편에게 명품 가방도 선물하며 자신도 행복하고 멋진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마음속으로는 지난 돈을 환불받길 원하지만 남은 인생을 함께 즐겁게 보내자고 남편과 생각 중입니다. 얘기한 뒤로는 그냥 이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남편에게 놀랐던 점은 본인 또한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가 어려웠었다고 얼룩으로 드러낼 때 본인이 적극적으로 그 상황을 해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옆에서 지켜보면 남편이 정말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안쓰러운 마음이 항상 들었지만 시어머니는 오로지 남편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기대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남편이 안타까워서 무엇하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며 추운 겨울을 행복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이란 감성과 정서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예술의 한 형태입니다.